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현지 공장 가동도 지난해 3월부터 멈춰 섰습니다. 불안정한 현지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버텨오긴 했지만 누적 손실이 불어나자 결국 헐값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휘둘리기 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월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현지 공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걸 사실 저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겠구나는 이번에 좀 알게 됐거든요. 현대차가 얼마나 지금 버텼고 결국 얼마 만에 손을 든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현지 생산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현대차 러시아 법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네. 것 같은데 판매 실적이 이제 2019년에 한 24만 5,700대에서 23년에 네. 이제 0대가 됐죠. 그래서 22년 아마 전쟁 시기 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전년도 21년도에 23만에서 이제 4만 대까지 줄어들면서 23년에는 이제 판매 실적이 0입니다. 네. 제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 합산 그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제 19년도에 43만 대에서 23년도 13만 대에서 이 현격하게 이제 판매 실적도 네. 줄어들어서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한 5,500억 정도의 투자가 됐는데 네. 이것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은 매각을 할지 그 딜레마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어쨌든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멈춰서 한 1년 9개월가량은 어쨌든 버텨오다가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차가 없다는 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버티긴 버텼는데 결국에 못 버텼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이 매각 금액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가격이 14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1만 루블 정확하게 14만 5천 네. 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뉴스를 접한 많은 분들, 우리 앵커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게 가짜 뉴스 아닐까 네. 했는데 실제로 많은 기자님들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법인에 투자한 것이 한 1조 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13년 동안 러시아에서 공을 들였던 네. 현대차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글로벌 판매량에서는 1위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판매량에서 2위를 한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혹자는 무모한 결정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네. 그래도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14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손실 금액 대비해서 결국에 14만 원이라도 파는 게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14만이든 13이든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부가에 남는 것이고 매각 대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은 해놔야 되기 네. 때문에 빵원이 됐을 때는 이제 압류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각 대상자도 있고 네. 그래서 형식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좀 재밌게 볼 것이 이제 바이백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인수를 다시 재인수를 할 수 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가격으로 인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14만 원에 인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다시 재설정되는데 네. 그거는 뭐 13만 원에 인수할 수도 있고요. 뭐 정말 1조 원에 인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여지가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2년 내 바이백으로 돌아와더라도 과연 그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천문학적 액수로 러시아가 청구할 것이고 네. 결국에는 그 가격으로 인수하는데 아마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네. 차라리 지금 계속 손실을 내는 것보다는 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바이백을 통해서 다시 재인수를 해도 그래도
뭐 남는 장사는 아니라도 네. 그 정도 손해는 감내하자. 지금 계속 손실을 꾸준히 내는 것보다는 네. 그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에 이제 종합을 해보면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에 1조 원 가량을 들였는데 작년 한 해에만 손실액이 5,500억 원, 네. 올 상반기에만 2,200억 원 정도니까 거의 이게 또 맞먹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쵸. 들인 비용과 손실 금액이.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마이너스는 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판단 시점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현대차 주가는 오히려 이번에 러시아 공장 철수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주가의 반응이 되게 이제 다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라는 네. 그런 이제 판단들을 투자자들이 한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러시아에다가 정말 계속 천문학적 비용을 매몰시킬 바에는 그리고 전쟁이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엑시트가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뭐 지금 뭐 시점에서 봐서는 전쟁이 빠른 엑시트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엄연히 말하면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작년에부터 계속 이렇게 네. 출구 전략을 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그래도 이제 이 어떤 러시아와의 어떤 디커플링이 빨리 필요했다고 인식해서 그것이 주가에 반영한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뭐냐? 실제로 또 현대차가 미국에서 또 많이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뭐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차라리 다른 선택지인 미국이라든지 다른 서방 유럽 국가에다가 네. 오히려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좀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현대차의 판단을 믿고 또 주가도 이제 올라갔다. 그렇죠. 유심히 보시던 분들이 결국에는 현대차 괜찮은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 네. 앞서서 그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먼저 그 손을 떼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그럼 매각 대금이 상당히 낮았습니까? 저희는 현대차가 지금 14만 5천 원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닛산 같은 경우도 뭐 1유로 정도 뭐 받았다고 하고요. 우리 그 네. 현대차보다 더 낮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농이라는 글로벌 기업, 프랑스 기업이죠. 심지어는 압류까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14만 5천 원과 또 바이백 그런 장치를 만들고 네. 한 것은 네. 그래도 현대차가 선방한 거 아니냐. 초반에 우리가 14만 원 가지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가면서 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은 했네라는 네. 그런 거로 좀 판단할 수 판단할 있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철수한 게 우리 기업 중에서는 거의 첫 사례여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 얼마나 진출을 해 있고 이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정세를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제 한국 주요 기업의 러시아 주요 지역 생산 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러시아 법인이 이제 상페트르부르크에 있고요. 네. 같은 지역에 이제 LG전자가 있습니다. LG전자 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쪽에 삼성전자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2000년대 중후반에 진출을 했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가전이 네. 이제 진출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자산 규모로 놓고 보면은 삼성과 LG가 한 1조 원대의 이제 자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21년도 그래프로 보시면은 한 1조 1,245억 원 정도 네, 삼성과 LG가 삼성이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21년도 기준 9천억 원대다가 이제 23년도에 삼성 같은 경우는 한 1조 1,500억 원 정도로 이제 좀 약간의 오히려 증가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좀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을 놓고 보면은 이제 2019년 763억 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다가 이제 여지없이 22년도에 489억 원 정도 네. 손실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232억 원 정도 손실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상황은 좋지 않다 하지만은 이 표를 보시면은 자산 규모는 1조 원대다. 네. 이걸 뭘 의미하느냐? 과연
출구 전략을 여기도 짤 수 있을까라는 네. 것이죠. 아. 이 정도 규모의 그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과 LG는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고 네. 진행되는 것이 뭐 물밑에서 있을 수 네. 있겠지만은 현재로서 파악하기에는 출구 전략을 안 짜고 있다. 네. 짜더라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진 않다. 그러니까 철수를 하려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그렇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 지점이 좀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같은 우리가 물론 업종은 다릅니다. 뭐 자동차와 뭐 가전일 텐데 왜 같은 글로벌 기업이자 우리나라 최대 그 그룹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까? 네. 무엇이 변수였을까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처한 상황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지만 러시아 시장을 그래도 중요한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물론 생산 거점입니다. 생산 거점은 결국에는 판매 거점도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 거점에서 출구를 한다라는 거는 현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의지가 없네. 결국에는 매출과 판매량으로 또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생산 거점을 빼고 그 다음에 판매 법인만 두는 경우도 네.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워낙 또 러시아 또 애국심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가를 하찮게 보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실제로 이런 조짐이 있어서 그런지 러시아 안에서의 삼성의 어떤 그 스마트폰 네. 뭐 출하량부터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중국 스마트폰이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과 더 러시아 가까워지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들이 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워낙 이제 중국의 뭐 자동차라든가 중국의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개발되고 그 기술적으로도 많이 완벽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 우리가 들어갔던 시장을 중국이 좀 대체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시장을 선점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런 불안 심리, 네.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주저주저하는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현대차는 출구 전략을 세우고 나왔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있기로 네. 지금 결정을 한 상태다. 네. 그러면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디선가 뭔가 이거를 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딘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저도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서 그 우리 관계자들과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네. 좀 더 그걸 명쾌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경영 전략이다 보니까 경영 전략에서 많은 이 화두가 이제 의사 결정입니다. 디시션 메이킹. 그래서 이 디시션 메이킹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언제든지 2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용도 우린 지불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업 문화로 놓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략 전공하시는 분이 제일 재밌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흔히 이제 어떤 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의 핵심은 어떤 그 기업 안에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직 문화입니다. 네. 그런데 현대는 예전에 뭐 선대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왔어요. 그리고 뭔가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지금은 지금대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또 잘하면 되니까라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있지만 삼성이나 특히 또 LG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신중한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아주 촘촘하게 의사결정하는 데서 모든 시나리오 플래닝을 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의사결정하는 데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네. 또 내일이고 모레고 또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손실을 보면서도 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한 150개 기업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남은 기업들 수가 한 140개 기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아 있는 기업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는 중소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버티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대응 방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요, 이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네. 보니까 코트라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님이 보신 자료도 그런 데서 많이 얻으실 텐데 남아있다라는 그 기준을 보시면 돼요. 이것이 실제로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페이퍼 컴퍼니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말 그대로 정말 유령 회사라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 어떤 법인이라는 실체 그거는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도 별로 없고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 뭐 몸만 빠져나오고 그냥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안별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누구 한 명이 주둔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아예 그냥 법인 실체만 있는 건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냥 유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활동할 수 있을 때도 그래도 엑시트를 안 했구나. 출구 전략을 안 짰구나라는 데서 러시아에 또 다시 관계 형성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시장이 그 처음 진출할 때 상당히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콜드월 그러니까 그 냉전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와 같이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그 사업 진출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맥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관시라고 하죠. 그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맥 형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예로 이제 그 복스바겐 같은 경우 중국에 거의 10여 년 동안 공을 들이고 진출을 해서 결국에는 매출 1위를 달성하는 그런 10여 년의 공을 들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 만나고 또 그 네트워크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사업권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머징 마켓에서의 사업 진출이라는 거는 시작 뚫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은 이번 러시아 건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좀 메모리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공장도 해외에서 많이 짓고 거기서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좀 머리 아픔, 골치 아픔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얼마나 악재가 된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그렇죠.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상황을 모두 만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경제학적으로 토마 피케티라든지 그런 분들은 자원의 재배분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원들이 재배분돼 가지고 뭐 일부 서방 국가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25 때문에 일본이 많이 덕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회로 잡는 뭐 군수라든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그건 팩트일 것이고 기업들에겐 당연히 부담이죠. 그리고 특히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러시아를 놓고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도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즘 뭐 유행했던 영화 있잖아요. 헤어질 결심. 그래서 헤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그거는 버틸 체력이 있으면은 저는
있어라. 네. 하지만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냥 바로 출구 전략을 짜라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답은 없습니다. 네. 예,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기업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알죠. 버틸 체력이 있으면 버텨라. 그리고 돌아올 생각이 없으면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버틸 체력도 조금 부족한데 돌아오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네. 그 내부, 그러니까 버틸 체력이라는 건요, 현지 법인에서 있는 어떤 자산 규모도 있을 수 네.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기업들로 많이 아까 뭐 중소기업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르는 게 결국에는 뭐 자원 문제긴 하지만은 네. 체력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모기업이 있느냐예요. 누군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계속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예요. 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는 3년 후가 됐든 4년 후가 됐든 다시 자원이 투입돼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 4년 후에 우리 기업이 믿을 구석이 있느냐를 놓고 봤는데 네. 중소기업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오게 되고 네. 돌아갈 수 없게 생각을 하는데 네. 대기업은 오히려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이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안들이 얘기를 했지만 중국도 사례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사실 몇 해 전에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중국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오히려 전 러시아라는 국가보다 개인적으로 중국에, 전 논문도 중국에 관련돼서 많이 네. 썼고, 그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우리와 최대 교역국이에요. 네. 그리고 수출액으로 보면은 전년도도 그랬고 네. 가장 높은 중국과의 어떤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무역과의 적자가 지금 이제 발생해요. 이것이 지금 거의 31년 만에 네.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0 아직 뭐 며칠 남았지만은 2023년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의 첫 해, 31년 만에. 라는 거는 되게 상징성이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오히려 뭐 중국과의 관계, 뭐 디커플링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이거를 실제로 2014년 자유무역협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균형, 기울어진 운동장이 결국에는 무역 적자로 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러시아 얘기랑 많이 비슷합니다.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결국에는 디커플링을 통해서 서방연합과를 해서 중국과의 의존도를 줄일 것이냐? 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러시아 문제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데 중국과 우리와의 무역 관계의 정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원인을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첨단 제품들,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자유무역 협정의 어떤 그 조건에서 되게 불리하게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높은 관세가 계속 유지됐어요. 네. 자유무역 협정이라 하면은 관세가 철폐돼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네. 유리한 수출 제품들의 관세는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범용 제품들에 대해서 뭐 이 범용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랑 중국이랑 별로 기술 격차가 별로 없거나 네. 또 많이 그냥 첨단 기술이 아닌 제품들, 뭐 드론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은 그 관세 철폐가 되다 보니까 저가 공세로 중국이 또 공략을 해서 네. 거기서 또 우리가 밀리다 보니까 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품군에서 밀리고 걔네가 강점을 갖고 저가 공세로 들어오는 거는 밀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된 자유무역 협정이 지금 9년 된 시점에서 결국에는 무역 적자로 냈다. 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그러면 심각하게 본다면 어떤 대응책들을 좀 마련을 해서 우리도 뭐 지금 뭐 미국에도 뭐 공장을 짓기도 하고 인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또 찾아서 거기를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는 있지만 대응책들이 좀 더 촘촘하게 마련이 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좀 임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재밌는 게 현대차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탈러시아를 선언하면서 네. 바로 얘기가 나온 게 네. 방금 얘기하신 인도, 네. 동남아시아, 네.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 인도에 있는 GM 현지 법인 공장을 인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생산 거점을 다시 만들겠다. 특히 이제 그 요즘 인기 있는 전기차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재밌는 게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한데 싱가포르라는 국가예요. 싱가포르의 연구 단지에 투자를 했어요. 현대차가. 네. 그래서 부품 전동화 핵심 부품 네. 연구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에다가 이제 조지아에다가 지금 이제 30만 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우리가 이 토론을 하면서 왜 현대차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했을 때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죠. 인도, 동남아, 미국.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하고 확실한 선택지를 해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는 것보다 대안을 먼저 설정을 하는 네. 것. 거기에 방점을 뒀어요, 현대차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현대차의 어떤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 네. 할 지역 거점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철수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러시아 공장 그 철수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새로운 시장을 눈여겨봤다. 여기에서 우리가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뭔가 이익을 얻어서 이걸 메울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물밑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에 좀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